안녕하세요. 안견의 몽유도원도에 대해 발표하게 된 김민기입니다. 발표는 크게 세 가지 부분으로 나누어 작품 소개를 한 뒤 작품을 분석하고 이 작품의 중요성에 대한 설명을 하는 순서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 작품을 선정한 이유와 작가 안견에 대한 소개, 그리고 작품의 제작 배경을 설명하며 몽유도원도의 기본 정보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안견은 이후에 안견파 화풍을 이끌었으며 15세기에서 16세기까지 화단에서 영향력 있는 인물로 대두됩니다. 몽유도원도는 이러한 안견의 유일한 진작으로 알려져 있기에 안견 화풍의 특징을 가장 잘 보여줄 수 있다고 생각하였습니다. 회화에서 뿐만 아니라 이 작품은 사회적으로도 가치 있는 작품으로 시서와 삼절의 경지를 구현한 작품입니다. 이처럼 몽유도원도를 통해 여러 가지 정보와 특징을 알아볼 수 있다고 생각하여 이 작품을 선정하게 되었습니다. 화가 안견은 조선 초기의 대표적인 화원화가로 안평대군의 열렬한 지지를 받은 인물입니다. 안견 화풍은 북송 곽희파 화풍에 의해 형성되어 남송대 마하파 화풍을 수용하고 그것에 자신의 독특한 화법을 더하여 조선 초기의 유행을 이끌게 되었습니다. 안평대군은 1447년 4월 20일 밤 꿈에서 도원을 유람하고 그 꿈에서 본 것들을 안견에게 설명해 주어 몽유도원도를 그리게 하였습니다. 안평대군의 꿈 내용을 그린 것이지만 이 작품에 나타난 안평대군의 발문은 도원명의 도화원기와 밀접한 연관이 있습니다. 도화원기는 도원명이 쓴 산문으로 한 어부가 길을 잃고 도원에 다녀온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안평대군 또한 이 작품을 크게 애호하여 자주 보았다고 합니다. 특히 안평대군이 도화원기와 같은 꿈을 꾸게 된 데에는 세종 말년 안평대군의 처지에서 추측해 볼 수 있습니다. 안평대군은 용제총화에서 서술된 것과 같이 자유분방한 성격이었기 때문에 정치인으로서 적극적으로 현실에 참여하고 주도하는 동안 겪게 된 갈등과 마찰에서 벗어나고 싶었을 가능성이 컸을 것입니다. 이때 안평대군에게 도화원기의 내용은 깊이 공감할 만한 것이었고 따라서 이러한 심경이 꿈속에서 드러난 것으로 보입니다. 이제 본격적으로 작품을 분석하며 이 작품에 사용된 양식적 특징과 화풍에 대해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화면에 보이는 이 작품이 안견의 몽유도원도입니다. 몽유도원도는 좌측 하단에서부터 사선으로 올라가며 나타나는 세 가지 부분의 경물이 조화를 이루어 하나의 큰 장면을 나타냅니다. 이것은 안평대군의 꿈이 전개되는 과정을 따라가는 구성이며 현실 세계와 도원에 이르는 과정, 그리고 도원의 모습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각 부분은 각기 분리된 듯 하면서도 시선적으로 연결이 부드럽게 이어져 있습니다. 세 부분으로 나뉜 경물들을 각각 소개하며 작품을 구체적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오른쪽에 보이는 작품의 일부분은 현실 세계를 보여주는 부분입니다. 둥글고 부드러운 토산들이 등장하며 꿈속에서 도원을 둘러싸고 있는 바위산들과는 대비를 이루어 현실 세계를 묘사하였습니다. 작품의 좌측 화단부에는 두 개의 길이 나 있는데 하나는 토산을 끼고 물가의 복숭아 나무들을 따라 이어지며 다른 한 길은 바위산 허리를 돌아가는 길로 표현되었습니다. 작품 중간에 해당되는 이 부분은
도원의 외곽 지역에서 도원의 안쪽 입구를 나타낸 것입니다. 아래에서 위를 올려다보는 구원법을 활용하여 기암절벽의 산을 실감있게 표현하였으며 산길로는 원근감을 느낄 수 있습니다. 뒤쪽에 먼 산들은 뾰족하게 솟아 있는데 이러한 표현이 도원으로 다가갈수록 환상적인 분위기가 깊어지는 효과를 주고 있습니다. 또한 이곳의 산들은 도원의 안쪽 입구를 형성하는데 이 입구의 산길 오른쪽에는 쏟아져 내리는 폭포가 그려져 있습니다. 이를 통해 도원이 깊은 산속에 위치해 있음을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특히 이 산들이 형성한 도원의 입구에서 길의 표현이 자취를 감추는 부분이 등장하는데 이것은 도화원기에서 어부가 구멍을 통해 도원을 들어간다는 내용의 부분과 연관지어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이 부분은 그림의 핵심이자 최종 목적지인 도원의 모습입니다. 도원의 특징들을 잘 살펴볼 수 있는 부감시 시점을 활용하였습니다. 사방이 산으로 둘러싸여 있고 도원의 끝부분에는 초가집들도 보입니다. 도원 사이에는 하천이 흐르고 있는데 하천 중앙에는 배가 한 척 내어 있습니다. 이 표현은 도화원기의 내용 중 어부가 타고 갔던 배를 의미한다고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또한 그림 속 경관 대부분이 수묵을 위주로 그려진 것과 달리 이곳에 피어있는 복숭아 꽃들은 선명한 채색과 섬세한 필치로 묘사되어 도원의 몽환적인 이미지를 강하게 표현해 주었습니다. 몽유도원도 작품에서는 도화원기에 쓰인 내용들을 반영하는 도상들이 나타나 있습니다. 그러나 다른 점이 있다면 도화원기에서는 어부가 사람을 만나는 내용이 담겨 있지만 몽유도원도에는 사람이 한 명도 등장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특히 몽유도원도에서 주목할 점은 안평대군이 직접 발문을 썼다는 점입니다. 안평대군 외에도 김종서, 박팽년, 성삼문, 신숙주, 이계 정인지 등 21명의 명사들이 짓고 쓴 시문을 더하여 작품이 완성되었습니다. 안평대군의 글씨에서는 조맹부의 송설체도 발견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 작품은 시서와 삼절의 경지를 구현한 뛰어난 미술작품일 뿐만 아니라 조선 초기 문화와 시대상을 담은 역사 기록으로도 볼 수 있습니다. 또한 몽유도원도에서는 삼원법을 활용하여 도원으로 가는 과정에 등장하는 높은 산의 험준함과 기이함을 풍부하게 보여주고 자칫 좁아 보일 수 있는 도원의 공간은 넓게 표현해 주었습니다. 다음으로 몽유도원도에 쓰인 화풍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강렬한 대비를 이루는 먹의 농담을 사용하기보다 담백함을 중시하는 묵법을 활용하였습니다. 산과 언덕에는 뭉게구름처럼 표현하는 운두준법이 사용되었으며 산이나 언덕의 아랫부분을 밝게 처리하는 조광 효과도 활용되었습니다. 또한 곽희의 험난한 산세 표현도 관찰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표현들을 통해 안견이 이곽파 화풍을 따랐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림의 각 폭이 여러 경군들로 짜여 있다는 점은 중국의 화풍과는 다른 독특한 양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안견의 영향과 몽유도원도 의의를 설명하며 작품의 중요성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안견화풍은 이후 조선 초기의 회화 양식의 한 전형을 이룩하였습니다. 안견파의 화풍은 당시 화원들에게는 물론이고 왕공 사대부 계층까지 다양하고 폭넓게 전파되었습니다. 주목할 점은 안견파 화풍이 일본의 무로마치 시대 수목화단에도 많은 영향을 주었다는 것입니다.
그 대표적인 일본 작가로는 주문이 있는데 주문은 안견파의 구도, 공간 처리 같은 표현을 수용하고 남송 기법을 혼합하여 일본만의 화풍을 형성하였습니다. 몽유도 온도에서는 은두준이나 조광 효과가 활용되며 이것을 통해 안견이 곽키파 화풍을 따랐다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또한 과장된 형태로 산을 표현하는 원체의 원체 화풍도 수용했다고 보입니다. 여기에서 그치지 않고 몽유도 온도에는 안견만의 독특한 공간 표현까지 더해져 한국적 미감과 정서에 맞는 회화 양식을 전개해 나갔다는 것에 의의가 있습니다. 발표를 준비하며 참고한 문헌들입니다. 이것으로 발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